격동의 시대를 걷다. 1화 군인의 길. 1970년 3월 봄에 햇살이 내려앉은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교정. 교사들의 벽에는 태극기가 나부꼈고 운동장에서는 신입생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곳에서 또 다른 전쟁의 세대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입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 노태우. 그는 대구 출신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외모도 없었고 화려한 말솜씨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에게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육사 11기 신입생들 중에서도 노태우는 묵묵했습니다. 동료들과 어울리려는 노력보다는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침 조회 때의 제식, 오후의 전술훈련, 밤의 이론 수업. 모든 것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해냈습니다. 지휘관들은 천천히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학생, 뭔가 다르군. 4년간의 육사 시절을 거치며 노태우는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신뢰와 책임감에 기반한 리더십이었습니다. 동기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후배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노태우 선배는 항상 말한 대로 한다는 평가가 학교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것이 노태우였습니다. 1974년 육사 11기는 졸업장을 들고 육군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노태우는 소위 계급장을 달고 현역 부대로 나갔습니다. 강원도의 산악지형에서 중대를 이끌게 된 그는 이내 실력을 드러냈습니다. 병사들의 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했고 장교회의에서는 인정받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970년대 말 그의 이름은 군부 내에서 빠르게 떠오르는 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1979년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바꿀 운명의 만남이 찾아옵니다. 전두환 소장.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군내에서 점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우수한 장교들을 자신의 참모진으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에 노태우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전두환은 노태우에게서 자신과 같은 결연함을 보았습니다. 정치가나 야망가가 아닌 순수하게 국가와 군부에 헌신하려는 열정. 그런 것들이 전두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노태우는 상관 전두환을 본받고 싶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냉철함을 유지하는 그의 모습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전 대령님을 보며 배우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다짐이 노태우의 마음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보안사령부의 참모로 배치된 노태우는 전두환의 신임을 받는 핵심 인물이 되어갔습니다. 상관은 그를 신뢰했고 노태우는 상관에게 절대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 5월이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그 시간들.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함성이 전국을 뒤흔들었고 야당의 김대중 전 대통령도 구속되었으며 정치판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포함한 보안사령부의 주요 인물들은 비상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5월 17일 밤 11시경 청와대, 국방부, 국회, 방송국, 대한민국의 모든 중요 시설에 동시에 군인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5.17 군사 쿠데타였습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주도로 시작된 이 사건에서 노태우는 조용히 뒤를 지키는 참모였습니다. 명령을 전달하고 상황을 관리하고 일련의 과정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노태우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는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길인가? 국가를 위한 결단인가? 아니면 권력 찬탈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밤새 군부 쿠데타 세력은 국가 주요 기관을 장악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 국민들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보위에서 이 시간 긴급 담화를 발표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군부의 또 다른 권력 이행이 벌어진 것입니다. 노태우는 이 역사적 사건 속에서 영향력이 없는 참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옆에 있었습니다. 전두환의 바로 옆에서 모든 결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배웠을 것입니다. 권력의 무게, 결단의 고독, 역사의 냉정함. 밤하늘 아래 병영의 불이 꺼질 때마다 그는 자문했을 것입니다. 나는 충성했다. 하지만 역사는 그것을 어떻게 기억할까? 이것이 옳은 길인가? 내 행동이 국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야망에 봉사하는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은 시간 속에서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지금 방금 시작되었습니다. 이화, 정치의 문을 열다. 1980년 5월 17일 이후 대한민국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권력 체제로 편성되었습니다. 군부 쿠데타의 여파는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전주, 광주, 대구 곳곳에서 저항이 일어났고 특히 광주에서는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장을 남기게 됩니다. 이 혼란의 와중에서 노태우는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그는 전두환의 핵심 참모로서 정부 수립 이후의 안정화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의 비극에 대해 그가 어떤 책임을 가졌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시기 노태우도 체제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 중반 전두환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노태우의 위치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군부의 참모에서 정치인으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두환은 노태우를 신뢰했고 정치 무대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당신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는 신호였습니다. 1985년 4월 노태우는 체육부 장관으로 임명됩니다. 40대 초중반의 나이에 장관이 되는 것은 매우 빠른 승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력을 본 전두환의 인선이었습니다. 노태우는 체육부에서 즉시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체육부 장관으로서의 그는 매우 실무적이었습니다. 스포츠 산업의 현대화, 운동선수들의 처우 개선, 체육시설의 확충. 그의 정책들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했습니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그는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경기장 건설, 인프라 구축, 국제 조율. 모든 것이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장관님은 말을 안 하시더라도 일이 나온다더군요. 언론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신뢰로 다가왔습니다. 화려한 언사보다는 확실한 결과. 이것이 노태우 방식이었습니다. 1986년 전두환 정부는 노태우를 서울시장으로 발령냅니다. 한국의 수도, 당시 인구 1,000만을 넘는 대도시의 시장.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는 이 직책에서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한강개발 프로젝트. 이것이 노태우 서울시장의 첫 번째 대형 사업이었습니다. 한강을 단순한 자연 하천에서 도시의 유휴공간으로 변모시키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여의도 공원, 뚝섬 운동장, 강변북로 건설.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지시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천천히 변해가는 자신의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더러운 강이 정화되었고 새로운 공간들이 생겨났습니다. 한강공원은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노태우 시장의 정책은
시민들의 일상을 직접 개선했습니다.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도 노태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한국의 지도자. 이것이 국제 미디어가 붙여준 수식어였습니다. 화려한 치사를 하지 않으면서도 도시를 변화시키는 능력. 미국의 경영학 잡지들도 그의 경영 철학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노태우를 지도자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전두환 정부는 그에게 더욱 큰 권력을 이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장으로서의 3년은 노태우가 전국 정치의 무대로 나아가는 딛는 돌이 되었습니다. 1987년이 되면서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학생들의 민주화 시위가 거세어졌고 야당의 움직임도 활발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노태우는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그는 전두환의 신임받는 참모였으면서 동시에 정치인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라. 이것이 노태우의 신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조가 시험받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었고 노태우는 그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3화 6.29 선언, 시대의 전환. 1987년 봄부터 대한민국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캠퍼스는 더 이상 학문의 전당이 아니었습니다. 거리의 모든 곳이 정치 투쟁의 장이 되어갔습니다. 학생들은 손을 맞잡고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직선제 개헌의 함성이 서울의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매우 긴박했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1980년대 중반부터 제5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 따라 1988년이 되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부의 어떤 인물이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떠오른 것입니다. 보수 진영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간선제 개헌이었습니다. 즉 국회의원들이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라면 기존 권력층이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직선제. 시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1987년 6월 초 상황은 거의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매일 밤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벌어졌고 서울의 거리거리는 최루탄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명동 성당은 피신처가 되었고 대학 캠퍼스는 저항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 함성이 밤하늘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청와대는 매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오늘 시위 참가자 추정 10만 명. 경찰 인력 부족. 상황 악화 추세 지속. 보고서들은 한결같이 상황의 악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강경파는 계엄령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더 강한 억압으로 시위를 진압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그룹은 변화의 수용을 제안했습니다. 역사의 흐름에 저항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와중에서 노태우의 역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전두환의 가장 신임받는 참모였습니다. 상황 보고, 정책 제안, 의사결정 지원. 이 모든 것에서 그의 의견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선택을 제시했을까요? 대통령님, 역사의 흐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의 의견을 노태우가 제시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군부의 실세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7년 6월 23일 전두환과 노태우는 함께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자.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력층 스스로가 권력의 이양을 인정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표하는 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전두환이 직접 나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전두환이 모든 책임을 지고 도련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보다는 후계자로 밀려있던 누군가가 발표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1987년 6월 29일 오후 청와대 기자회견실. 카메라와 기자들로 가득한 방에 노태우가 들어섭니다. 그는 단상 위에 서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냅니다. 그의 얼굴은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겠습니다. 이 말이 마이크를 타고 나갔을 때 기자회견실이 일순간 먹먹해졌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방금 일어난 것입니다. 계엄령 아래 억눌려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풀려나갔습니다. 뉴스 매체들은 이 선언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모든 매체가 이 뉴스를 최우선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거리의 시위대들은 이 뉴스를 들었을 때 울음으로 환성으로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직선제가 나왔다. 6.29 선언. 이것이 나중에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을 읽어내린 사람이 노태우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결단은 외로운 법입니다. 노태우가 그 종이를 읽어내릴 때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결정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사실을, 전두환 체제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의 정치 인생이 시작될 기회이자 동시에 위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화, 직선제 대통령. 1987년 6월 29일 이후 대한민국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이 결정되자 정치 세력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각 진영에서 대선 후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후보 경쟁을 펼쳤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노태우가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3당 합당이 이루어지기 전 노태우는 아직 군부의 후계자로서 위치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노태우의 대선 출마 선언은 1987년 9월이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실현되는 첫 선거에 그가 출마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대담한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현역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1987년 당시 그는 대장 계급의 현역 장교였습니다. 군복을 입은 채로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야당 진영에서는 즉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군부가 직선제를 빼앗으려 한다. 민주화의 역행이다. 이런 식의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노태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나는 군인이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즉, 군부의 힘으로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선거 과정을 거쳐서 당선되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987년 10월 야당 진영은 변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김영삼과 김대중의 통합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던 중 합의가 깨지고 말 것입니다. 정치적 입장의 차이, 개인적 감정의 불일치, 여러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분열된 상태로 선거에 임하게 됩니다. 반면 보수 진영은 그 사이에 결집을 꾀했습니다. 1990년의 3당 합당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 보수 정당들이 노태우 지지에 나섰습니다. 언론도 대부분 노태우를 유리한 후보로 평가했습니다. 1987년 12월 16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 직선제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되는 날입니다. 투표장마다 국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국민들은 자신의 한 표를 던졌습니다. 개표 결과가 나왔을 때
노태우의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득표율 약 37%. 김영삼, 김대중을 합쳐도 그보다 적었습니다. 야당의 분열이 보수 진영의 승리로 이어진 것입니다. 개표 결과를 본 보수 진영의 반응은 환호였습니다. 노태우 당선. 거리에서 축하의 함성이 올라왔습니다. 반면 진보 진영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직선제 획득은 기쁜 일이었지만 그 승자가 군부 출신이라는 사실은 복잡한 감정을 남겼습니다.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노태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시대가 선택한 것입니다. 이 말은 겸허함으로 들릴 수도 있었고 깊은 의미를 담은 말로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청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었습니다. 1988년 2월 25일 노태우는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합니다. 국회의 사당에서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손을 들어 선서를 했습니다. 헌법을 지키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이 순간 노태우는 더 이상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청와대의 계단을 오르는 그의 모습을 누군가는 희망으로 바라봤고 누군가는 우려로 바라봤습니다. 직선제 제1대 대통령. 이 칭호가 과연 역사에 어떻게 기기록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의 임기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4년의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5화 서울올림픽 세계로 나아가다. 1988년은 대한민국에게 특별한 해였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눈이 서울로 집중되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서울올림픽이 열리는 해였습니다. 올림픽 유치는 이미 1981년에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이 1988년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것입니다. 전두환 정부는 이를 국가 위신을 드높이는 기회로 삼아 대규모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올림픽이 현실화되는 시점은 노태우 정부였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올림픽 준비를 자신의 임기 최고의 사업으로 간주했습니다. 체육부 장관 시절의 경험이 이때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올림픽 조직위원장들과 정부 각 부서 담당자들을 소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세계에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올림픽 준비 과정은 매우 도전적이었습니다. 주경기장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의 완공, 올림픽 선수촌 건설, 각종 경기장 시설 확충, 모든 것이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또한 서울의 교통 인프라도 대대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의 확장, 올림픽로 건설, 각종 도로 정비. 이 모든 과정에서 노태우 정부는 전시적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건설 속도, 품질 관리, 국제 표준 충족. 모든 것이 정밀하게 계산되어 진행되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이에 응했습니다. 건설사들은 24시간 공사를 진행했고 노동자들은 불철주야 일했습니다. 1988년 9월 올림픽 개최 시점이 가까워졌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올림픽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건물들에는 오륜기가 붙여졌고 거리 곳곳에는 문화행사가 열렸습니다. 국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무대에 설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느낌이 든다.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막식의 날입니다.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는 8만 명이 넘는 관중이 들어찼습니다. 국가 지도자들,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 모두가 이 역사적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개막식은 웅장했습니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현대화한 공연들이 펼쳐졌습니다. 태권도 시연, 한국 무용, 퓨전 음악, 모든 것이 세계적 수준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154개국의 선수들이 입장했습니다. 그 장면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선수들이 같은 무대에 있었습니다. 냉전의 벽이 아직도 높이 서 있던 시대의 말입니다. 지난 몇십 년간 올림픽은 동서 진영의 분열의 장이었습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서방 진영이 불참했고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동방 진영이 불참했습니다. 올림픽까지도 냉전에 의해 분열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 올림픽에서는 달랐습니다. 동서양 진영의 선수들이 모두 참가했습니다. 이것은 노태우 정부의 외교 활동의 결과였습니다. 미국에도 소련에도 설득했고 모든 국가에 문호를 열었습니다. 주경기장의 성화가 점화되는 순간 관중들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박수였습니다. 그 순간 서울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평화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도 주경기장의 VIP석에서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교차했습니다. 자부심, 감동,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의 해방감. 올림픽 개최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 선수들은 훌륭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금메달 12개를 포함해 총 33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매 경기마다 한국 선수가 메달을 따올 때마다 거리의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택시, 버스, 지하철, 모든 곳에서 국민들은 한국 선수들의 승리에 일희일비했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적 갈등은 일시적으로 잊혀졌습니다. 광주 문제도, 민주화 투쟁도, 야당의 비판도, 모든 것이 한 가지 목표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우리나라를 세계에 보여주자. 스포츠가 정치보다 강했다. 이 말은 노태우 대통령이 올림픽 폐막식 후 한 말이라고 전해집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의 심정은 이 말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스포츠의 힘, 국민의 단합, 평화의 메시지. 이 모든 것이 16일간의 올림픽 기간에 서울에서 펼쳐졌습니다. 1988년 10월 2일 올림픽이 폐막되었습니다. 마지막 성화가 꺼질 때 관중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세계 무대에 설 수 있다. 이 올림픽의 성공은 노태우 정부의 국정 운영 평가를 크게 높였습니다. 아직 정치적 갈등이 남아 있었지만 올림픽의 성과는 국내 정치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누그러뜨렸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6화 북방정책, 냉전을 녹이다. 1988년 가을 올림픽이 끝나면서 세계 정치 지도에 큰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동유럽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래스노스트라는 개혁 정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냉전이 녹아내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변화 속에서 노태우 정부는 새로운 외교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방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기본 개념은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진영에 속해 있었습니다. 반공이 국시였고 북한과 소련, 중국은 적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북방정책은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려는 시도였습니다. 닫힌 문을 두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다. 이 말은 노태우의 북방정책을 설명하는 핵심 문구였습니다. 즉 분단의 현실을 받아들이되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자는 의미였습니다. 1989년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추진이 본격화됩니다. 소련과의 외교관계 수립이 우선 목표였습니다. 한국의 외교 담당자들은 소련과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한 사전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1990년 9월 30일 역사적 순간이 옵니다. 한국과 소련이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것입니다. 이것은 냉전 시대의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30년 이상 적대 관계에 있던 두 나라가 손을 잡은 것입니다. 소련과의 수교에 이어 중국과도 외교 관계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었습니다.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의 수교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한반도는 국제 외교의 중심 무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방 정책의 진정한 의미는 남북 관계의 변화에 있었습니다. 소련과 중국이라는 북한의 주요 후원국들과의 외교 관계 개선이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는 남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앉도록 하는 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1991년 남북 대화가 본격화됩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남북경제협력 논의, 문화교류.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과 북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1991년 12월 13일 역사적 문서가 서명됩니다. 바로 남북기본합의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사이의 상호 존중과 불가침. 남북기본합의서는 다음을 명시했습니다. 첫째, 남과 북은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한다. 둘째, 남과 북은 한반도의 현실에 맞게 공존의 관계를 추구한다. 셋째,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다. 넷째, 경제교류와 문화교류를 진행한다. 이 합의서의 의미는 매우 깊었습니다. 그것은 분단의 현실을 법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통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통일로 가는 길을 평화적으로 열자는 의지였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또한 북한과의 경제협력 추진도 진행했습니다.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협력지구의 개념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개념적 논의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국내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보수 진영의 일부는 북한에 너무 관대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진보 진영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노태우 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 더 이상 일방적이지 않게 되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동시에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인정받았습니다. 미국도 소련도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북방 정책은 노태우 정부의 외교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후 정부들에 의해 다양하게 평가되고 때로는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냉전 시대 한반도의 외교 지형을 바꾼 정책으로서의 의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7화 명암의 그림자 1989년과 1990년이 지나면서 노태우 정부의 초기의 영광은 점차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의 성공, 직선제 대통령으로서의 자부심, 북방 정책의 외교적 성과, 이 모든 것들이 현실의 무게에 눌리고 있었습니다. 1990년 4월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3당 합당이라고 불리는 정치연합입니다.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국이 합쳐지면서 새로운 정당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통일민주당이 야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야당의 지도자들이 여당과 합당했다는 것은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를 권력의 거래로 읽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국민의 뜻을 무시했다. 특히 3당 합당에 참여한 야당 인사들 중에는 이전에 노태우를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같은 당이 되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는 흔들렸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비자금 의혹이었습니다. 1991년부터 노태우 개인의 재산 축적에 관한 의혹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자금이 있다는가? 이 소문은 야당이 제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명 기자들의 취재와 보도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비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혹의 규모는 커져만 갔습니다. 관저 적립금, 대통령 경호실 비자금, 각종 특수기금, 이런 것들이 총동원되어 대통령 개인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언론의 추적 보도가 계속되자 정부는 입장을 표명해야 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국가기밀정보라는 이유로 많은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1992년 대선을 앞두고 노태우 정부는 정치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진보 진영은 당연히 비판했지만 보수 진영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1992년 12월 제14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야당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것은 1987년 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보수 진영이 정권을 잃은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직후 과거 청산 작업을 본격화했습니다. 5.18 광주 사태, 10.22 쿠데타, 그리고 비자금 문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1995년 여름, 노태우는 비자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을 받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전직 지도자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노태우는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많은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집중적인 추적으로 인해 많은 내용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비자금의 규모, 적립 과정, 사용 내역. 이 모든 것들이 법정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구속되었습니다. 혐의는 5.18 광주 사태 관련 반란죄와 뇌물 및 비자금 은폐 혐의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 이것은 한국 현대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노태우의 모습을 보도진들이 촬영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왔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노태우는 침묵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권력은 내 것이 아니었다. 나라의 것이었다. 이 말을 나중에 노태우는 입에 담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그의 신념이었는지 아니면 법정 앞에서의 전략적 발언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다양한 해석을 허용합니다. 임기 말로 갈수록 노태우가 느꼈을 무게는 얼마나 컸을까요? 직선제 선거로 선출된 첫 대통령, 올림픽을 성공시킨 지도자, 북방 정책으로 냉전을 녹인 외교가, 이 모든 역할들 뒤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8화 역사 앞에 서다. 1996년 초 새로운 세기의 문이 두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국민들의 관심은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정책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등 대형 기업들은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고 한류라는 새로운 문화 현상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역사는 마무리를 요구합니다.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동시에 검찰에 구속되었습니다. 뉴스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2명이 한꺼번에 감옥에 간다. 이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감옥에서의 노태우의 삶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감옥방에서 보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나이와 신분을 고려해 소정의 배려가 있었을 뿐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1996년 중반부터 법정은 노태우를 둘러싼 여러 혐의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5.18 광주 사태 당시 군부의 역할, 비자금의 규모와 적립 과정, 뇌물수수 혐의, 이 모든 것들이 공개 법정에서 다루어졌습니다. 법정에 선 노태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이 제시될 때마다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국내 언론과 야당은 집중적으로 이 재판을 보도했습니다.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것이 당시 여론의 기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연 이것이 정당한 과거 청산인가라는 질문도 제기되었습니다. 보수 진영의 일부에서는 이를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996년 8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태우에게 징역 16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5.18 관련 반란죄와 비자금, 은폐 혐의가 인정된 것입니다. 법정은 매우 엄격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으로 넘어갔습니다. 2년여에 걸친 항소 심리 끝에 1998년 4월 고등법원은 노태우에게 징역 1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감형은 이루어졌지만 기본적인 유죄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재상고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1988년 말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결을 기각하고 노태우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새로 선고했습니다. 형량이 더 무거워진 것입니다. 법원은 국가원수의 위치를 악용한 죄를 매우 엄격하게 평가한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시간은 흘렀습니다. 노태우는 감옥에서 나이를 먹었습니다. 1970년대 육사 11기의 청년 장교는 이제 80대의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001년 대통령 특별사면령이 발동되었습니다. 신임 대통령의 결정으로 노태우는 석방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형무소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노태우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헐어진 옷, 창백한 얼굴, 흰머리. 언론의 카메라 앞에 선 그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명의 노인이었습니다. 이후 노태우는 공개석상에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회고록을 출판하기도 했고, 때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사라졌습니다. 역사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노태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자세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회피를 나타내는지는 각자의 해석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군인에서 시작해 대통령이 되었던 한 남자.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위아래를 오갔던 그의 인생.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역사의 몫입니다. 1970년대의 육사교정에서 시작된 그의 여정은 1990년대의 법정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30년의 시제시도 김계속관. 그 속에는 국가의 위기와 발전, 개인의 야망과 좌절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노태우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는 민주화를 가져온 영웅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의 장애물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6.29 선언을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민주주의의 영웅으로 봤습니다. 군부가 권력을 내려놓는 상징적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18에 대한 책임 문제, 쿠데타 이후의 권력 남용, 비자금 축적, 이 모든 것들이 그 평가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노태우 이후의 역대 대통령들도
각각 비슷한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그들도 모두 퇴임 후 법적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자신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평가하는가 하는 문제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노태우가 활동하던 시대의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냉전은 현실이었고 남북 대립은 극심했으며 민주주의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선택들 중 일부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직선제 개헌, 올림픽 개최, 북방정책. 이 세 가지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전환점들이었습니다. 올림픽을 통해 세계는 한국을 다시 발견했고,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대해 새로운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북방정책을 통해 냉전의 벽이 조금씩 녹아내렸고, 한반도는 국제 정치의 중심으로 나아갔습니다. 직선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 한 발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금 문제, 5.18에 대한 책임 회피, 3당 합당의 정치적 거래,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유산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한 개인을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빛과 그림자의 혼합체입니다. 노태우 본인도 이를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이후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시대의 산물이다. 내가 옳았는지 그른지는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시대의 산물. 이것이 노태우 자신이 내린 자기평가였습니다. 그는 1970년대 유신 시대의 군인이 되었고 1980년대 민주화 시대를 거쳐 직선제 대통령이 되었으며 1990년대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혹시 다른 선택이 있었을까요? 만약 1980년 5월 17일 그날 밤 다르게 행동했다면, 만약 비자금을 축적하지 않았다면, 만약 3당 합당에 반대했다면, 역사는 그런 가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기록뿐입니다. 1970년부터 1990년대까지 한 명의 인물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현대사, 군부 통제에서 민주주의로, 냉전에서 국제화로, 개발국가에서 선진국가로의 이행.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노태우가 있었습니다. 2004년 노태우는 허혈성 뇌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이후 회복되었지만 그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는 공개석상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2015년 노태우의 회고록이 출판되었습니다. 제목은 과거와의 대화였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과거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고 자신의 결정에 대한 정당성도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계속 변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고 2010년대에는 IT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확립했습니다. 노태우가 대통령이었던 시대는 이제 역사책의 한 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에게 노태우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직선제 대통령 정도로만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변화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주경기장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랜드마크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도 그가 다진 기초 위에 있습니다. 역사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읽혀집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노태우를 민주화를 수용한 지도자로 평가합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그를 여전히 과거 청산이 덜 된 인물로 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냉전 종식 시대의 현명한 외교가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가장 공정한 평가는 이것일 것입니다.
노태우는 불완전한 시대에 불완전한 결정을 내린 불완전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역사의 흐름을 바꾼 순간들이 있었다. 그것이 역사적 인물의 운명입니다. 1970년 초 육사교정의 한 청년 장교에서 시작한 여정. 그것이 대통령의 취임식을 거쳐 감옥의 철창 뒤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잊지 않습니다. 기록합니다. 평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해석합니다. 노태우의 인생도 그렇게 역사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어떻게 기억하든 그의 선택이 만든 결과는 현재의 대한민국 속에 녹아 있습니다. 시대가 한 개인을 만들고 그 개인의 선택이 시대를 바꾼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매력입니다. 그리고 노태우는 바로 그런 역사적 아이러니 속의 한 인물이었습니다. 에필로그. 대한민국은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노태우 시대의 과제들도 다른 시대로 옮겨갔고 새로운 리더들에 의해 다시 정의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더 성숙해졌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도 높아졌습니다. 만약 오늘날의 청년들이 노태우라는 이름을 더 자주 기억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역사가 그를 다시 평가하고 싶어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현재를 통해 과거를 다시 본다. 이것이 역사 공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은 그 자체로 시대의 거울입니다. 노태우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의 빛과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를 본다. 그의 선택 속에서 우리는 역사적 책임을 묻는다. 그의 실패 속에서 우리는 미래의 교훈을 찾는다. 이것이 역사를 학습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개별 사실을 외우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과 시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노태우라는 한 개인의 30년 여정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축소판을 본 것입니다. 1970년의 청년 장교에서 시작한 그의 인생.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역사는 개인을 용서하지 않는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열려 있다. 과거의 사건들을 다시 해석하고 다시 평가할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